어제 인천도 비 많이 안 왔어요? 왔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내릴 때 여기 또 비 한참 쏟아지나 했더니 날이 굉장히 맑네. 어제 서울은 오늘 아침까지도 비 내렸어요. 그래서 비가 한참 쏟아지는데 스님 사는 동네는 또 이게 저 그 뭐라 그러지? 그 중랑천? 이게 또 범람해서 그 간선도로가 다 또 통제되고 그래서 근데 지하철은 꿋꿋하게 다니더라고. 그래서 어제 뉴스를 또 가만히 봤더니 자 거기 다음 달랑 한번 볼까요? 나달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태풍 와서 여러분들도 목요일 날 뭐 다른 보충 못하고 쉬었죠? 쌤은 태풍 속에 들어갔다가 태풍 속에서 겨우 살아나왔어요. 어쩌면 그렇게 휴가도 꼭 들어올 때 잡혀가지고 모처럼 쉬려고 했는데 정말 목숨 걸고 하필이면 태풍 부는 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정말 이게 막 엄청나게 흔들리더라고. 그리고 쌤이 공항에 내리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비행기 결항.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모두 결항. 그래서 아 이거 며칠 되지도 않은 시간에 이거 못 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염려했는데 다행히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모처럼 한번 쉬자고 휴가를 잡았는데 어쩜 그렇게 태풍과 함께 했는지. 자, 사람이 정말 휙휙 날아다닐 정도로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간판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위험해요. 그리고 물이 금방 불어나고 그리고 파도가 정말 집어삼키더라고 사람을. 여러분들이 안 믿겠지만 스님이 이렇게 붕붕 떴다니까 이게 스님이. 그래서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게 붕붕 뜨더라고 몸이. 그래서 아 이거 이러다 정말 훅 날아가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 자 거기 나달락 보시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벌의 거두와 이때 거두는 가장 으뜸인 자라는 의미겠죠. 즉 가장 재벌 중에서도 으뜸인 사람과 사업가들도 그 성공 비결의 중요한 일부분은 독서에 있다는 것이다. 자, 가달락에서 독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나달락에서는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든 거죠. 이런 구체적 사례가 나올 때에는 시험 문제에서 이 글의 주제를 묻고 하면서 이렇게 2달락 이상을 줬을 때 구체적인 예시글이 나오는 부분은 아 이게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또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의 예시구나 라고 확인되는 순간 읽지 말고 넘어가야 돼. 그렇죠? 예를 들어주는 부분은 독해에서는 즉 넘어가는 부분이야. 알겠죠? 이걸 꼼꼼하게 읽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다만 이 예시글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적 이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윗글에 있느냐 없느냐, 예로 들어줬느냐 안 들어줬느냐 이런 사실적 이해를 물을 때에는 그 예시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지만 글의 내용 파악, 주제 파악을 물을 때에는 그렇게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이 건너뛰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어떻게 하면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내구력이 있고 내구력 밑줄 치고 이 내구력을 우리 시험에서 낱말뜻 문제로 냈어요. 낱말뜻 문제로. 자, 이런 단어들의 낱말뜻은 여러분들이 내구력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요. 문맥상에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어 내구의 뜻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이게 오래 버티는 힘이다 하는 것 정도는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설령 밑줄 친 단어가 좀 낯설고 모른다 해도 실망하지 말고 문장 속에서 물을 때에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내용을 추리해 보는 것도 그것도 어휘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이때 내구력은 곧 오래 버티는 힘이죠. 내구력이 있고 또 가장 생산 원가를 적게 한 거야 작게 한 거야? 생산 원가를 적게 한 거야 작게 한 거야? 적게 한 거지. 양은 많다 적다죠. 따라서 원가를 적게 한 거예요.
생산원가를 적게 하여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수요자의 구매에 맞도록 고안할 수 있을까? 고안하다 밑줄 치고, 역시 국어사전에서 이 낱말을 찾아보면 한자어죠. 즉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본다는 얘기고, 어떤 물건을 안을 떠올려 보는 거니까 고안하다라고 했지. 그 앞에 구미에 맞다 할 때 구미도 입맛에 맞다라는 한자어인데, 구미 하면 입맛이라는 말의 한자어인데, 여기서 이 구미의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면 결국 수요자의 뭐야? 기호지. 기호. 취향, 기호라고 할 수 있지. 수요자의 취향, 기호라고 할 수 있지. 수요자의 기호에 맞도록 고안할 수 있을까? 온갖 심혈을, 온갖 했을 때 온가즘, 온가지의 준말로, 오히려 온가지라는 본말은 비표준어고 표준어는 온가지죠. 온갖 했을 때 시옷이야 지읒이야? 지읒이고, 품사는 관형사. 온갖 심혈을 경주한다는 것이다. 심혈을 경주하다 밑줄 치고, 우리 시험에 경주하다는 말에 즉 어려운 한자어라 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보는 질문을 했었죠. 심혈을 경주하다 할 때 경주하다는 무슨 뜻? 노력을 쏟다라는 얘기죠. 즉 심혈을 경주하다 하면 애를 쓰다, 노력을 쏟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자가 기울 경자야. 기울 경자. 그래서 왼쪽에 변화할 화자가 있지. 그래서 이 머리를 기울이다, 기울 경자, 경주하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쏟으면 거기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머리를 기울이게 되잖아. 그러므로 경주하다, 기울 경자가 들어있는 거야. 또 어떻게 하면 자기 상점에 고객을 많이 끌 수 있을까? 가장 견고하고, 이때 견고하다는 건 뭐야? 단단한 힘이지. 견고하고 단단하고 좋은 상품을 선정하여 가장 보기 좋게 진열하고, 또한 최대한의 친절한 서비스 수단을 발휘하여 고객의 환심, 환자가 기쁠 환자죠. 고객의 기쁨을, 만족을 사기에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직접 그 방면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지만, 전문가 밑줄 치고 전문가의 한자어를 물었죠. 이 전문가는 한자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야. 특히 전문가 했을 때 이 전자보다도 이 대문 문자 쓴다는 거야. 입구자 없죠? 귀자도 없고 대문 문자 쓰는 거야. 가는 주로 사람을 말할 때 붙이는 전미사고. 그래서 전문가, 어떤 부분에 즉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전문가하고 한자를 눈여겨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지만 그 주인이나 책임자 자신이 각각 그 방면의 서적을 물색하여 탐독과 연구를, 탐독했을 때 그 탐자가 도금 문제로 많이 나오죠. 왜냐면 탐이라고 읽기가 쉽지 않거든. 이걸 심이라고 읽고 심독 이렇게 읽어버리면 틀리기 딱 좋거든. 그래서 도금 문제로 탐독과 연구를 거듭한 나머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는 거야. 아이디어를 꺼내는 거니까 안출, 즉 나갈 출자를 썼죠. 안을 꺼낸다, 안출하다, 아이디어를 안출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 접속어 그런데가 나왔어. 우리 독해를 하다가 접속어가 그런데나 그러나가 나오면 무조건 그 뒤가 중요해. 그래서 앞에는 지금 일반론적으로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에게 독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거기 그런데라는 접속어 뒤에는 우리 실업계의 그 많은 사장님들이
수불석권 한자성어가 나왔죠?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그만큼 책을 늘 가까이 한다는 거야. 수불석권한다는 건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했으니 실로 한심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글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런데 뒤에 있는 거야. 뭘 얘기한 거야? 우리의 독서 현실을 개탄한 거야. 그만큼 책을 읽지 않는 우리의 독서 현실을 개탄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의 그런데 앞부분까지는 독서의 필요에 대한 예시야. 그런데 그 예시는 앞글, 가글에 대한 뒷받침은 되고 이제 나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의 출발점은 그런데 뒷부분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글의 주제는 귀감이 되는 사례가 근거가 아니라 그런데 뒤가 이 글의 중심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글은 뭘 다룬 거다? 우리의 독서 현실에 대한 비판이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 더 상세하게 쓰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그런데는 화제를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가 등장하면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글의 중심 내용은. 아무리 앞에서 귀감이 되는 사례를 쭉 들었더라도 그런데 그러나가 나와서 즉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면 그게 주요한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은 우리 독서계에 대한 우리 독서의 실태에 대한 즉 비판, 개탄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뭐가 나오겠어? 분명히 가글에서는 독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나글에서 우리는 그만큼 독서하는 사업가들이 드물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서를 즉 잘할 것인가 이런 효과적인 독서의 방법을 이 뒤에 이어서 쓰겠죠.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글의 전개 방식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설명의 방법으로 정태적 방법과 동태적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태적 방법에서 선생님이 정의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교재에 보니까 지정이 나오죠. 이 지정을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 지정은 주로 학문적이고 학술적인 개념을 말하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저게 뭐지 했을 때 저건 뭐야 이렇게 말하는 형태를 지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지정이라는 것은 실제 설명 방법에서는 굳이 지정을 지적하여 질문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지정은 말 그대로 빨간 옷을 입은 아이는 철수야 또는 노란색 볼펜이 영희 거야 이런 진술들이 지정이니까 지정은 이론적으로는 설명에 자주 쓰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설명의 방법을 물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 설명의 방법으로서 어떤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건 정의고 일상적인 저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 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에 무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이다. 이건 정의문이 아니야. 정의문이 되려면 이제 다음에 보면 네모 박스에 있듯이 정의문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춰야 돼. 즉 종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유개념과 종차 개념이 나와야 돼. 예를 들어 국어를 정의 내린다 하면은 그냥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야 이러면 이건 지정이고 이 국어라는 낱말보다 상이어 언어라는 말이 나와줘야지. 그래서 국어란 언어다 하고 유개념이 나왔고 유개념이란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종개념보다 상위 개념을 유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언어란 국어란 하는 종개념을 언어다라고 유개념을 썼고 이제 그 언어 중에서 무엇을 국어라고 하느냐 그 차이를 밝힌 부분이
한 나라의 국민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 구절이 바로 종차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서를 만들면서도 어떤 축제나 어떤 행사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인천 포도 축제는 이러이러한 지역 축제다 하고 유개념을 쓰고, 그 다음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역 축제 중 인천 포도 축제가 갖는 특징을 그 가운데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정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봐봐. 우리가 문학을 정의 내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문학을 정의 내리라 하면 문학은 뭐지? 라고 출발하는데, 이제 방법을 배웠으니까 문학을 정의 내리라 하면은 문학의 유개념을 먼저 쓴다. 문학보다 상위어가 뭐야? 예술이야. 그럼 문학은 예술이다 라고 먼저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건축이니 무용이니 음악이니 미술이냐는 그런 나머지 예술에 비해서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의 특징을 요 가운데에 쓰면 되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종차 개념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정의문의 핵심은 이 종차 개념의 성공 여부에 있는 거야. 이걸 정확히 종차 개념을 쓴다면 그건 올바른 정의가 되고, 이게 적절하지 않게 되면은 그건 틀린 정의문이 되겠지. 그러면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이 종차 개념에 뭘 쓰면 좋겠어? 문학이 예술인 건 당연한 건데, 예술 안에서 문학만이 갖는 특징은 표현 수단이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술 분야에서 이걸 문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표현 수단이 몸짓을 통해 드러내면 무용이라고 할 거고, 소리를 통해 드러내면 음악이라고 할 거고, 선과 색으로 드러내면 회화, 미술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문학은 뭐를 통해 드러낸다? 언어를 통해 드러내겠지.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이러면 문학의 정의문으로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언어로 표현되는 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문학입니까? 여기 예술이라고 써놨잖아. 예술 안에서, 예술이라고 평가되는 것 안에서, 그 안에서 언어로 표현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문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에 광고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광고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 하면 광고는 그 상이어로 여러 가지 실용적인 글의 하나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광고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실용적인 글의 하나다. 그리고 그 종차 개념에 뭘 쓰면 돼?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널리 팔기 위해 쓰는 실용적인 글이다. 이러면 정의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어떤 정의를 내린다 하면은 그 낱말을 가지고 그 낱말의 정의를 내린다 하면 여러분들은 먼저 그것에 뭘 떠올려? 상이어, 유개념을 떠올리고, 그런 다음 그 상이어 안에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종차 개념에 쓰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다음 페이지. 이제 제시된 글에서 이 글이 유개념, 이 글이 정의문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첫 번째 가달락을 봐봐. 그러니까 선택지에 이렇게 써놓겠지. 다음 글의 설명 방식으로 알맞은 거 해놓고 1번 정의, 2번 비교 이러고 나오겠지. 그러면 이 가글이 정의가 들어있는지를 보자 이거야. 우선 새말이란 무엇인가? 새말은 이러고 출발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새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겠고, 그러면 정의문이 나오겠죠. 그렇죠? 즉 첫 단락에서부터 이 글은 새말의 정의를 들어주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새말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자고. 새말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가 하는 것부터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 말이란 이미 있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 그리고 이미 있던 말이라도 새 뜻이 주어진 걸 통틀어 일컫는다. 여기까지 새 말의 뜻을 설명하고 있고, 이는 정의의 방법을 썼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새 말이란 새로운 뜻을 주어진 것, 새로운 뜻이 주어진 말, 이런 뜻이지. 그렇지? 뭐 이미 있던 걸 이용하든 아니면 새롭게 만들든 새로운 뜻이 주어진 말을 새 말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부터 사물과 함께 차용되는 외래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외국에서 빌려온 말을 외래어라 하지, 외래어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새 말에 뭘 든 거야? 범주, 종류를 든 거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종류가 무엇까지 포함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범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달락은 새 말의 뜻과 범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달락은 새 말의 뜻과 범주를 말한 거지. 그리고 주된 설명 방식은 뭐냐?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정의라고 하면 되고. 자, 질문. 다른 언어로부터 했을 때 이 다른은 품사가 뭐다? 이때 다른의 품사는 뭐다? 다른의 품사는 앞에 호응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관형사. 씩씩하게 말해야지. 이건 의아할 게 없잖아요. 앞에 호응하는 말이 없으니까 다른은 관형사지. 다음, 여기에 포함된다 했을 때 여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는 뭘 가리켜? 새말을 가리키고, 그러므로 여기에 품사는 뭐야? 여기에 품사는 뭐야? 대명사지. 자, 질문.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일컫는다 라는 말에 밑줄 치고, 일컫는다. 이 단어와 활용이 같은 것은, 이 일컫다와 활용이 같은 것은 그러면 규칙 활용이야, 불규칙 활용이야? 규칙 활용이야, 불규칙 활용이야? 불규칙 활용이지. 어떻게 판단했지? 아나 어를 넣어보면 되지. 일컫다에 어가 오면 뭐가 돼? 일컬어. 디귿이 리을로 바뀌죠? 따라서 무슨 불규칙? 디귿 불규칙. 디귿 불규칙 용언인 거지. 다음, 통틀어라는 말에 맞춤법 주의해. 통털어가 아니라 뭐야? 통틀어. 여러 번 시험에 나왔지? 통털어가 아니고 통틀어. 다음, 나달락 봅시다. 나달락은 가달락과는 또 별개야. 별개의 지문이야. 자, 이 나달락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거야. 이 글에서 주된 설명 방식은 이렇게 질문하고, 정의가 들어있냐라는 거지. 본문을 보면 언어는 일종의 기호다. 여기까지는 정의 아니죠. 왜냐면 언어가 기호다. 언어가 뭐지? 기호야. 이건 지정이죠. 아직 정의가 나온 건 아닙니다. 기호란 어떤 의미를 표상하는 감각적 표지다. 이건 기호의 정의죠. 그렇죠? 감각적 표주 중에 하나다 이거야. 기호란 어떤 의미를 표상하는, 표상한다 하면 드러내다 이 말이야.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감각적 표지라는 거지. 어떤 의미가 기호의 내용이고 감각적 표지는 기호의 형식이다. 자, 그러므로 이 말은 기호는 일정한 내용을 나타내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다. 즉 기호는 반드시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썼어. 이때는 설명 방법상 뭘 한 거다? 이걸 분석이라고 해요. 어떤 대상의 구성 요소를 밝히면 이를 뭐라고 한다?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의 구성 요소를 밝히면 이를 분석이라고 합니다. 곧 기호는 일정한 내용을 나타내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갈래의 수학기호 또는 부호는 물론 교통신호, 여러 가지 형태의 통신부호들은 다 일정한 내용을 표성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기호다. 자, 어떤 설명 방법을 썼어? 이걸 예시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호의 다른 예들을 들었지? 이때 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설명의 방법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 셋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다음, 우리의 언어도 도라는 보조사를 썼으니까 뒤에 안 읽어도 우리 언어도 뭐의 일종이라는 거야? 기호의 일종이고, 그러니까 우리 언어도 뭐와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라는 내용을 표성하는 음성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이 글의 주제어가 기호야 언어야? 이 글의 주제어가 기호야 언어야? 이 글의 주제어가 기호야 언어야? 언어야. 언어의 특성으로 기호성이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 기호를 설명한 거야. 기호가 이 글의 주제어가 아니라, 주제어란 내가 필자가 그 글을 쓰는데 가장 중심된 제재가 주제어야. 이 글은 언어를 말하고자 기호를 든 거지 기호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 언어를 말하고자 하는데 많은 부분을 기호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 그 이유는 언어가 기호적 성질을 가졌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 기호적 성질을 가졌다는 걸 말하기 위해 기호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한 거라고. 그러므로 언어의 기호성이 이 글의 주제인데, 그걸 말하기 위해 이 앞에 기호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고 언어는 기호다, 기호적 성질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앞에 제시된 이건 내가 언어의 기호성을 말하기 위해 미리 살펴야 했던 거지. 그 미리 살펴야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주제를 못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전제와 주지가 나오는 이런 글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지와 근거가 나오는 글은 절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아. 이렇게 쓰는 거지. 언어는 기호다. 기호란 이러이러한 것을 기호라고 한다. 이러면 앞에 언어는 기호적 성질을 가졌다라고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 쉽게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제를 앞에 먼저 깔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드러내면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글에서의 핵심은 마지막 줄이야. 언어는 기호적 성질을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의 화제어, 주제어는 언어고, 그 언어를 설명하기 위해, 언어가 기호성을 가졌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기호라는 게 무엇인지를 앞에서 살핀 거지. 그래서 앞에서 미리 살펴보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전제라고 불러. 따라서 나달락은 정의와 분석과 예시의 방법을 써서 기호를 설명했고,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언어의 기호적 성질을 설명한 거예요. 이를 우리는 기호성, 언어의 특징 중 기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이 글 다음에 그런데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언어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런 지문이 이어지면 그건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하는 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다, 이걸 말하기 위해 언어는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졌다는 기호성을 설명한 거고,
그 언어가 기호성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기호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야. 이렇게 어떤 내가 펴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주지라고 하는데 그 주지를 드러내기 전에 미리 밝히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 글의 전제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건 그 글의 중심 내용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인정하는 바, 미리 인정하고 있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전제라고 부른다 하는 용어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다음, 비교와 대조의 예문을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글이 비교를 다루고 있다라고 알려주면 우리는 이 글을 보고 이게 비교했네? 라고 찾으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어떤 글을 읽으면서 이건 비교했군, 이건 대조했군, 이렇게 못 찾아도 돼. 대신 선택지에 찾아놓으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만 얘기하면 되지. 자, 비교는 유사점을 말한 거고 대조는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대상의 유사점을 말하면 비교라고 하고 차이점을 말하면 대조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문, 영화는 스크린이라는 일정한 공간 위에서 시간적으로 흐르는 예술이며, 먼저 영화에 뭘 썼어? 정의를 썼어. 영화는 시간적으로 흐르는 예술이다 하고 정의를 내렸어. 그런데 그 뒤에 연극 또한이라고 했죠. 이 접속어 또한이라는 요 단어에서 우리는 영화와 연극에 뭘 다룬다? 공통점을 다룰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극과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 이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이 아니라 지금 설명 방법을 물었으니까 굳이 뒤에 공통점이 뭔지 안 읽어도 또한이라는 이 접속어에서 우리는 비교하고 있구나라는 걸 잡아내는 거야. 그래야 더 빨리 풀겠지. 내용적으로 연극과 영화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질문이 이 글의 설명 방식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질문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찾기 전에 이 글이 비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런 접속어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쌤이 지금 접속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접속어는 문법 용어가 아니죠. 독해할 때만 쓰는 말이야. 독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접속어와 지시어야. 이런 지시어와 접속어들이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짐작하게 해주거든. 굳이 뒤에 내용을 안 읽어도 이게 공통점을 다룬다, 차이점을 다룬다, 이런 점들을 알게 해준다고. 자, 확인해 봅시다. 과연 영화와 연극의 공통점을 말했는지, 그리고 그 공통점을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찾아보자고. 연극 또한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 위에서 시간적으로 형상화되는 예술이다. 따라서 이 글은 연극과 영화의 공통점으로 뭘 든 거야? 시간성을 든 거야. 시간적으로 흐르는 예술이다라는 거지. 이 두 예술이 다 함께 시간과 공간이라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문의 예술에 비해, 부문 밑줄 치고, 부문과 부분은 달라. 부문과 부분을 구별해야 돼. 우리 연말에 시상식 하면 TV 드라마 부문 이렇게 소개를 해요. TV 드라마 부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부문이라고 하죠. 부문. 그래서 이 부문은 종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예술에 비해 이런 뜻이야. 반면에 부분은 구성 요소라는 뜻이고, 부분은 구성 요소라는 뜻이야. 이 책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해, 이 책에서 이 부문은 이라고 설명해. 이 부분은. 왜냐면 거기에 딸려있는 구성 요소니까. 이제 알겠죠? 부문과 부분 구별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해줘야 될 건 부문과 부분의 한자도 찾아보는 거야. 부문과 부분의 한자도.
우리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이 학원에 합격했다고 다른 학생들이 왔을 때, 그리고 다른 학원은 이렇게 합격 수기들을, 또 합격한 친구들이 합격 수기를 잘 쓰면 학원 원장님이 또 상품권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 열심히 써요. 근데 이 학생들의 그 합격 수기, 어차피 합격했으니까 좋은 말만 쓰지 대부분, 그죠? 그래도 국어 수업에 있어서 이 학생들이 좋다고 여긴 건 딱 하나야. 뭐냐면 내용을 줄여주셨다라는, 내용을 줄여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수험서가 방대하고 공부할 게 많아 보이는데 국어 선생님이 내용을 줄여줬다.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이 들어가는 말이 있어. 그날 하라고 하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합격한 애들 보면 전부 나중에 찾아와서 얼굴 보면 전부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특히 가르친 내가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선생님이 무슨 말을 꺼내면 그날 그걸 꼭 하고 잤다는 거지. 지금도 부문과 부분을 찾아봐라 한자를 그랬을 때 시험장 갔는데 부분이 한자를 구별하는 게 나오면 내가 찾아보라는 거 하니까 쉽게 푸는 거야. 그러나 그냥 흘려듣거나, 공부는 여기서 A를 했는데 가서 꼭 자습할 때에는 B를 공부하는 이런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오늘 국어 공부했는데 가서 복습할 때는 국사 공부하고 있고, 오늘 한국사 공부했는데 저녁에 가서 복습할 때는 영어하고 있고, 미친놈들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수업을 그냥 듣기용으로 듣는 거지. 정말 수업이 완성되는 건 여러분들의 복습에서예요. 얘들 찾아보라는 거, 찾아보고, 그게 양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날만 집중하면 돼. 뭐 쓸데없이 자기네들끼리 뭘 더하고 이거 필요 없는 짓이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부하든 혼자 공부하든 그날 공부한 걸 하는 게 복습이에요. 그것만 하면 그냥 학원 수업만 잘 따라와도 합격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워낙 책을 만들기도 쉽고 강의를 찍기도 쉽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의 소중함을 자꾸만 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중을 못하고, 언제든지 문제 많이 풀면 실력이 키워진다고 착각하니까 자기가 푸는 문제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책 하나 사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수업 하나 듣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정말 이걸 내가 이 책을 또 다른 걸 사려면 또 비용이 2배로 되고, 또 수업을 다른 걸 들으려면 비용이 2배로 되고, 이러니까 정말 학생들이 선택도 신중하게 했지만 집중도가 엄청 뛰어났어요. 근데 이 강의가 자꾸 오픈되고 교재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또 5만 가지 인터넷 강의들이 등장하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참 치사한 게 내 돈 들이면 아까워하고 공짜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소홀히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그냥 책을 사고 강의를 듣는데 듣는 비용만 비용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과 또 이 시간에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그걸 고려하면 공짜는 없습니다. 이해돼요? 여러분들의 많은 걸 투자해서 그 시간을 듣고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시간들의 그 완성을 위해 내가 저녁에 가서 복습해야 될 때 그걸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오늘 지금 부문과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지금 순간 이게 만약에 내일 모레 보는 시험에 나온다면 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안 할 사람도 없죠. 기어이 할 겁니다. 아십니까? 근데 항상 뭐야? 설마 하고,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저녁에 가서 뭐야? 안 해. 갑자기 하기로 했다가 축구한다고 그러면 축구 보다가 또 잊어버리고, 갑자기 한다고 그랬다가 드라마 하면은 드라마 본다가 잊어버리고, 갑자기 한다고 그랬다가 애들이 맥주 마시자고 그러면 맥주 마시다 잊어버리고, 좀 심한 말로 평생 그렇게 남들에게 따라가고 살게 돼.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나를 다른 세계로 옮겨놓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치는 건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직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과거의 여러분에서 미래의 여러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만만한 거면 인생 쉽게 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방법은 어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할 거 오늘 복습하라고. 네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네가 아무리 배경 지식이 많아도, 네가 아무리 판단력이 좋아도 공무원 시험 그리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친구들이 바보라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너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왜? 매일매일 복습을 소홀히 해서, 또는 잘못된 복습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생들이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 줬을 때 여러분들은 꼭 돌아가서 반드시 그 과목, 그 선생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야. 이게 1순위야. 오늘 국어 해놓고 들어가서는 그냥 영어 단어 외우고 있고, 오늘 국어 배워놓고서는 가서는 행정학 들여다보고 있고, 이건 요령껏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국어부터 하고,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하라는 것부터 하고, 먼저 영어 선생님이 하라는 것부터 하고, 먼저 한국 선생님이 하라는 것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여유가 있거든 자기가 계획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수험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그 쉬운 걸 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항상 복습에 힘을 쓰고, 부문과 부분 찾아보라고 지금 연락에 얘기한 거야. 알겠어요? 자, 부문은 뭐라고? 종류고, 부분은 뭐라고? 구성 요소야. 그러니까 드라마 부문이지 드라마 부분 아니지. 이해되죠? 다음, 다른 부문의 예술에 비하여 보다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겠다. 있음 밑줄 치고, 놓여 있음을 알겠다. 있음. 이때 있음은 품사가 명사야 동사야? 품사가 명사야 동사야? 동사야. 그렇다면 음은 무슨 어미?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라고 이 있음까지가 목적어로 명사절을 이끈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겠다. 그래서 이 글은 연극과 영화의 공통점을 들었고, 설명 방법으로 뭘 썼다? 비교를 했고, 그리고 글의 주제는 뭐다? 연극과 영화의 공통점, 그리고 그 공통점으로 시간이 흐르는 예술이라고 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단락. 여자는 남자와 사고 유형이 퍽 다르다. 더 안 읽어도 되지? 여자와 남자의 사고 유형의 차이를 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첫 문장에서 파악한 게 달라진다면 문장 중간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그러나 또는 그런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첫 문장에서 주제가 명료하면 얼른 그러나나 그런데가 있는지를 보세요. 없으면 그 첫 문장의 주제가 끝까지 간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방법도, 설명 방법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대조, 차이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자와 남자의 사고 유형이 다른 것, 이건 물어보기 전에는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봅시다. 여자는 대개 밑줄 치고, 대개 할 때 어이야 아이야? 아이야. 어이는 먹는 거야. 대개. 반면에 아이는 품사가 뭐야? 부사야, 부사. 대부분, 대개. 현재의 상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남자가 미래에 눈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눈을 두다 밑줄 치고. 눈을 둔다는 건 무슨 뜻이야? 관심을 기울이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지. 관심을 기울이다.
자, 이때 눈을 두다 같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해? 관용어 수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관용어 수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낱말이 만나서 전혀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관용어 수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보통 가정과 사랑과 안정성을 주로 생각한다. 이는 남자들이 모험과 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자들은 조그마한 성취에도 퍽 기뻐한다. 남자들이 큰 성공을 거두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는 것과는 또 다른 점이다. 글이요, 아주 거지 같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그죠? 왜냐면 요즘의 시각으로 본다면 완전 성적 차별에 쩌든. 왜냐면 남자도 작은 거 또 세심한 거에 관심 가지는 사람 있고, 여자도 뭐야? 모험을 즐기고, 그리고 또 가정을 팽개치고 성을 뛰어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 굉장히 성적 차별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용을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여성과 남성을 구별해서, 그러니까 이 글은 여자와 남자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글은 의견의 글이야 아니면 설명의 글이야?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 일단은 과연 성격의 차이가 있느냐? 이건 설명의 문제야. 있다 없다. 그러나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문제는 의견의 문제지. 이해돼요? 성격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당연히 있죠. 몸이 다른데. 몸이 다른데. 어떻게 그 몸의 즉 생각이 같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차이는 있는데 이제 그 차이를 뭐로 들지는 이제 의견이 되는 거지. 선생님은 이 예문을 늘 볼 때마다 이게 교과서 예문이고 출제된 예문이라 넣어놓긴 했지만 정말 부끄러운 예문. 그래서 지금은 여자 남자를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 가서 이런 말하면 딱 욕먹기 좋죠. 자, 그래서 이 글은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을 들었는데요. 자, 질문.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법을 통해 여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주제가 아니야. 그건 방법이고. 그걸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그건 첫 문장에 써 있어. 뭐로 출발했어? 여자는. 만약에 남자는 그랬으면 남자의 특징이 이 글의 주제야. 그러나 여자는 이라고 출발하면 여자의 특징이 이 글의 주제인 거지. 그럼 이걸 드러내기 위해 남자의 특징을 살펴본 거지 남자의 특징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자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남자의 특징과의 차이점을 밝혔고, 그래서 설명 방법상 뭘 썼다? 대조의 방법을 썼다. 이렇게 같이 글을 읽으면 글을 여러분들이 정독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혼자 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독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용이 어려워서 선생님하고 같이 읽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필요한 안목을 기르기 위해 같이 읽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가끔 어떤 친구들이 급한 일도 아닌데 수업 듣기 싫으니까 빠지면서 선생님, 이 독해는 제가 좀 잘 아는 거니까 나중에 혼자 읽어도 되죠? 그러면 그러라고 합니다. 왜? 이미 수업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니까. 잘 들어. 어떤 선생도 본인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하게끔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글쎄요. 그런 스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스님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자 할 때 선생은 도와주는 거지. 본인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걸 바꾸는 건 부모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해됩니까? 오늘 이 순간은 국어 수업 듣게 할 수는 있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책임지지 못하는 걸 책임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국어 선생은 국어라는 과목만 책임져 주면 됩니다. 그것도 뭐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떤 과목이든 수업을 듣고
그 수업 시간에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가장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비교 대조의 또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나머지 보죠.